여러분 평생 하루 3번 양치를 열심히 지켜오셨나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습관이 오히려 65세 이후에는 치아와 잇몸을 해치고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바로 이 반전의 진실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치과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이 불편한 진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어느 83세 할아버지는 식사 후마다 3번씩 무려 60년을 꼬박꼬박 양치했지만 결국 치아가 흔들리고 시린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습관이 몸에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치질은 횟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횟수가 많아질수록 치아와 잇몸을 보호하는 자연 방어막이 더 많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하루 3번 이상 양치할 경우 잇몸이 내려가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단단했던 잇몸 조직은 나이가 들며 20대 때보다 약 40% 이상 얇아지고 약해지는데 여기에 3번씩 강하게 문지르는 습관이 더해지면 결국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매일 3번, 아니 4번도 닦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기대와 반대였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기에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지요. 이 역설적인 상황은 마치 지나친 운동이 관절을 망가뜨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치아는 많이 닦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닦아야 오래 간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손으로 잇몸을 살짝 눌러보세요. 불편함이 느껴지시나요? 혹은 치아가 예전보다 길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잇몸이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이런 잇몸 후퇴를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치아를 잃게 되는 첫 단계입니다. 저는 76세 환자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3번, 무려 5분씩 치아를 닦으며 나는 누구보다 치아에 충실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구강을 살펴보니 뿌리가 드러나 차가운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연구 결과도 그의 사례를 뒷받침했습니다. 강한 칫솔질은 잇몸을 빠르게 손상시키고 시린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순간 회복은 시작됩니다. 저의 또 다른 환자는 평생 하루 1번, 아침에만 부드럽게 닦았지만 여전히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양치의 핵심은 횟수가 아니라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초극세모 칫솔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칫솔보다 훨씬 부드러워 잇몸을 보호해줍니다. 둘째, 강하게 밀어내듯 문지르지 말고 45도 각도로 원을 그리듯 닦아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달걀 껍데기를 닦는 느낌이라고 설명합니다. 껍데기를 세게 밀면 금이 가듯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하루 2번, 한 번에 2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닦는다고 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3가지를 기억한다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잇몸 출혈이 멈추고 시린 증상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생 3번 양치라는 오래된 상식이 이제는 올바른 2번 양치라는 새로운 진실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루 3번 양치 대신 하루 2번 정확한 방법으로 양치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치아를 10년, 아니 20년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올바른 습관을 시작하는 순간 건강한 미소는 다시 돌아옵니다. 잇몸이 먼저 닳는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치아만 신경 쓰지만 실제로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잇몸입니다. 치아가 길어 보이는 이유도 치아가 자란 것이 아니라 잇몸이 내려간 것이지요. 이 잇몸 후퇴는 단순히 미관의 문제를 넘어서 치아 뿌리를 외부에 노출시키고 결국은 치아 상실로 이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한 70대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하루 3번 이상 칫솔질을 꼼꼼하게 해왔는데 잇몸이 내려가 차갑거나 뜨거운 것을 먹을 때마다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하루 2번만 부드럽게 양치했는데 잇몸도 튼튼하고 치아도 건강했습니다. 이 대비는 너무도 극명했습니다. 노력과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지요.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잇몸 조직은 점점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60대가 되면 잇몸 두께는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딱딱한 칫솔로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은 쉽게 손상되고 치아 뿌리가 노출됩니다. 그 순간부터 찬물 한 잔조차 괴로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하루 3번 이상 강한 칫솔질을 하는 그룹은 하루 2번 부드럽게 양치하는 그룹에 비해 잇몸 후퇴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습관 차이가 수년 뒤에는 치아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방법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칫솔의 선택입니다. 초극세모 칫솔은 잇몸을 부드럽게 감싸며 손상을 줄입니다. 두 번째는 각도입니다. 45도로 기울여 원을 그리듯 닦는 것이 핵심입니다.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하루 2번, 각 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달걀 껍데기를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게 문지르면 금이 가지만 살살 닦으면 깨끗해지면서도 껍데기가 온전히 남습니다. 우리의 잇몸도 똑같습니다. 지나친 힘은 보호막을 깨뜨릴 뿐입니다. 실제로 한 82세 할머니는 평생 하루 한 번만 아침에 가볍게 닦았는데도 치아가 튼튼했습니다. 비결은 바로 적절한 강도와 올바른 방법이었습니다. 반대로 76세 남성은 5분씩 3번을 닦았지만 뿌리가 드러나 시린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횟수가 아니라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잇몸이 한번 내려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증상이 시작되었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전환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한 환자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는 양치를 바꾼 후 6개월 만에 잇몸 출혈이 멈췄고 시린 증상이 50% 이상 줄었습니다. 단순히 칫솔과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명선생님, 이제는 물 마시는 게 두렵지 않아요 라며 웃던 그 얼굴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치아를 지키는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입니다. 하루 3번, 오래 세게 닦는 습관은 오히려 치아를 잃게 만드는 길입니다. 하루 2번,
짧게, 부드럽게 닦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 손에 잡고 있는 칫솔을 다시 보세요. 너무 딱딱하지는 않은가요? 칫솔모가 금방 퍼지지는 않았나요? 3개월마다 칫솔을 교체하는 것 또한 잇몸을 지키는 작은 비결입니다. 칫솔의 끝이 닳은 순간 그것은 칼날처럼 잇몸을 찌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잇몸은 단순히 치아를 잡아주는 기둥이 아닙니다. 음식 맛을 느끼게 하고 대화를 편안하게 하며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바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은 이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2번의 올바른 양치. 이것이 여러분의 잇몸을 10년, 20년 더 지켜줄 것입니다. 하얀 치약의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환하게 웃는 모델이 미소를 지으며 이 치약만 쓰면 하얀 치아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광고를 믿고 수십 년간 미백 치약이나 치석 제거 기능이 강조된 강한 치약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치약이 오히려 범낭지를 깎아내고 치아를 더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저는 79세 김영자 할머니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20년 넘게 미백 치약을 고집하셨던 분입니다. 명 선생님, 하얀 치아가 예쁘잖아요. PB 광고에서 웃는 사람들이 다 치아가 하얗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해보니 치아 표면이 거칠게 마모되어 있었고 찬물뿐만 아니라 따뜻한 차조차 마시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린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보호막인 범낭질이 크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범낭질은 치아의 가장 바깥쪽을 덮고 있는 단단한 층입니다. 사과 껍질처럼 안쪽을 지켜주는 방패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층은 점점 얇아집니다. 70세가 되면 20대 때보다 15에서 20% 얇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 신은 신발 밑창이 닳아 얇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한 연마제가 들어간 치약으로 매일 세게 닦으면 보호막이 점점 사라지고 민감한 속살이 드러납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연마제가 강한 치약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치아 민감성이 3배 증가하고 잇몸 염증이 40% 이상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무심코 선택한 치약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약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저연마성이라고 표시된 치약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런 치약은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약해진 치아를 보호합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1000ppm 정도인 치약이 적절합니다. 불소는 치아를 강화시키고 시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민감성 치아용이라고 쓰여 있는 치약을 활용해 보세요. 이미 시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치약을 짜는 양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길게 짜서 칫솔에 가득 묻히지만 사실 콩알만한 크기로도 충분합니다. 치약이 많다고 해서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품만 많아져 양치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치약은 치아를 지키는 약이 아니라 칫솔질을 도와주는 보조제일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치약의 종류와 양이 아니라 부드러운 칫솔질과 올바른 방법입니다. 치약은 마치 양념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양념이라도 재료를 태워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맛의 치약입니다. 강한 민트 향이나 화학 성분이 많은 치약은 순간적으로 상쾌한 느낌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잇몸과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강 건조증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자극이 더 큰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한 환자는 치약을 바꾼 후 단 2주 만에 찬물을 마셔도 시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것이죠. 우리는 늘 큰 치료나
비싼 약을 찾아 나서지만 실제로는 치약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약은 지금 어떤가요? 혹시 강령 미백, 치석 제거라는 문구만 보고 선택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바로 치약을 확인해 보세요. 저연마성, 불소 함량, 민감성이라는 3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작은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의 치아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치약은 단순히 하얀 미소를 만드는 화장품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기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요. 잘못된 선택은 고통으로 이어지고 올바른 선택은 미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어떤 치약을 집어드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간의 식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말, 여러분도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식이 사실은 우리의 치아를 서서히 갉아먹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수많은 어르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식후, 즉시 양치 습관 때문에 오히려 치아가 약해진 사례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77세 오정환 할아버지는 군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철저한 위생 습관을 몸에 익히셨습니다. 밥 먹고 3분 이내에 반드시 양치한다는 규칙을 수십 년간 지켜오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치아는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커피 한 모금조차 시려서 마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평생 지켜온 철저한 습관이 오히려 치아를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과일, 주스, 탄산음료 같은 산성 음식은 치아 표면을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칫솔질을 하면 약해진 범낭질이 그대로 벗겨져 나갑니다. 마치 젖은 흙벽을 손으로 문지르면 쉽게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즉시 양치를 한 그룹은 30분 이상 기다린 그룹에 비해 치아 침식이 2.5배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단 몇 분의 차이가 수년 후 치아 건강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침이 스스로 산성을 중화해 치아 표면을 회복시킵니다. 만약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 대신 물이나 무설탕차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 작은 습관을 실천하고 나서 치아 시림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식사와 양치를 연결하지 마시고 아침 기상 후와 자기 전에 2번만 고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생활이 훨씬 단순해지고 치아도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물론 특별히 음식이 입안에 오래 남는 경우라면 불소가 포함된 구강 세정액으로 가볍게 헹구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 음식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흔합니다. 오렌지 주스, 사과, 와인, 심지어 김치까지도 산성을 띱니다. 이런 음식을 먹고 곧바로 양치하는 것은 치아를 깎아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산성 음식을 드신 뒤에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두셔야 합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밥 먹자마자 양치 안 하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30분만 기다리니 훨씬 편안합니다. 그의 치아는 몇 달 만에 시림이 줄고 통증 없는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삶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지요? 아마도 식후 즉시 양치를 당연하게 여겨왔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치아를 오래 지키는 길은 빠른 양치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야말로 치아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양치는 생활의 규칙이 아니라
과학의 원리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빨리 닦아야 한다는 옛날식 습관에 머물지 말고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치아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밥을 먹고 나서 시계를 보세요.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뒤에 칫솔을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인내심이 10년 뒤 여러분의 치아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입이 자주 마르고 갈증이 심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강 건조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충치와 잇몸 질환, 심지어 전신 건강까지 흔드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구강 건조 때문에 삶의 질이 무너진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8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음식 맛이 잘 안 나고 입안이 늘 바싹 마른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충치가 7개나 생겼고 곰팡이 감염까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당뇨병 약물이었습니다. 약물 조정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꾼 뒤 증상이 완화되자 식사량이 늘고 영양 상태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구강 건조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왜 구강 건조가 노년층에서 특히 위험할까요? 첫째, 침은 입안을 촉촉하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침에는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둘째, 침은 음식을 부드럽게 씹고 삼키도록 돕고 소화의 첫 단계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65세 이후에는 침의 분비량이 2030% 감소합니다. 여기에 고혈압약, 우울증약, 알레르기약 등 흔히 복용하는 약물까지 침 분비를 억제하니 구강 건조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강 건조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충치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치아를 보호하는 자연 방어막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잇몸 질환이 악화됩니다. 침은 잇몸을 씻어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곰팡이 감염 같은 구강 내 감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넷째,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식욕이 떨어지고 결국 영양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말하기와 삼키기가 어려워져 사회적 고립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무설탕 사탕이나 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침샘을 자극해 침 분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공침은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알코올이 들어간 구강 세정제를 피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가습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 입으로 호흡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을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구강 건조를 덜 유발하는 대체 약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구강 건조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영수 할아버지는 생활을 바꾼 뒤 다시 음식 맛을 느낄 수 있고 웃음도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입안이 촉촉해진 것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입안이 마른 증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구강 건조는 충치와 잇몸 질환의 시작일 뿐 아니라 삶의 즐거움과 영양 상태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치아와 건강을 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을 자주 마시고 껌이나 사탕을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약국에서 인공침을 찾아보시고 밤에는 가습기를 켜두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웃을 때 입안이 편안하고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이 돌아오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당당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결국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안이 촉촉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은 구강 건강을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강의 작은 염증이 전신 건강, 나아가 수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장병, 당뇨병, 치매와 같은 질환이 구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1세 이병철 할아버지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심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원인을 찾던 의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잇몸 감염이 혈류를 타고 심장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잇몸 치료를 시작한 뒤 심장 상태가 안정되었고 그는 증손자의 돌잔치에 건강하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가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 믿을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장 질환 위험이 약 20%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잇몸 질환 환자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 이상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건강한 구강을 유지한 노인이 평균 6.4년 더 오래 산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이를 닦는 습관이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6가지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루 2번 부드러운 초극세모 칫솔로 2분간 양치하세요. 둘째, 저연마 불소 민감성 치약을 콩알만큼만 사용하세요. 셋째, 식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치하고 그전에는 물로 헹구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구강 건조를 관리하세요. 다섯째,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청소하세요. 여섯째,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세요. 이 처방전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는 잇몸 출혈이 멈췄고 또 다른 이는 심장 발작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삶을 되찾은 기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만으로도 치아와 잇몸은 100세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구강은 단순히 음식을 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웃음을 되찾고 대화를 이어가며 삶의 질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 하루 2번,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하는 것, 물을 자주 마시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찾는 것.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길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무릎이 뻣뻣해서 화장실 가는 길조차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통증 때문에 잠에서 벌떡 깨어 이불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립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차편도 없고 몇 번이나 치료를 받아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순간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와 외로움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절망의 벽 앞에서 다시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는 한마디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40대에 이미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도 정정하게 산길을 걸어 다닙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이는 약과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고 어떤 이는 작은 생활 습관 하나로 삶이 뒤바뀔까요?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시골 마을 좁은 골목길, 아흔을 바라보는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의지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도 못 가 다시 허리를 움켜쥐고 서 있습니다. 아이고, 또 무릎이... 숨을 몰아쉬며 한숨을 내쉽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와 부축해주지만 속으로는 이러다 결국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이 쌓입니다. 이런 모습, 여러분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자리는 문제의 근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정작 원인은 종아리나 발바닥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사실은 고관절 옆 근막이 굳어져서 생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주사만 맞고 약만 먹다가 결국 수술대에 오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원인을 잘못 짚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단 3분의 시간이 있다면, 그 3분으로 여러분의 통증을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방법을 믿어보시겠습니까? 단순히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3분의 기적을 경험했고 저는 그 생생한 증언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나는 이제 무릎 때문에 평생 못 걷는 줄 알았네. 그런데 발바닥을 풀어주고 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없어졌네. 다시 밭일도 할 수 있게 됐어. 이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구조적 연결과 회복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풀어주는 몇 가지 요령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선과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의자에서 또는 누워 계신 침대에서 단 몇 분의 시간을 투자하면 수십 년 동안 쌓여온 통증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고 꾸준히 따라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깨달은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곧 여러분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그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통증은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돌봐달라는 몸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약으로 덮어버리면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제대로 읽고 풀어주면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과 주사에만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단 3분을 투자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저는 여러분께 두 번째 길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수많은 기적의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저는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리며 여러분이 더욱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와 무릎의 고통으로 집 안에만 갇혀있던 분들이 어떻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웃을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전환점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한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북 깊은 산골에 사는 김말순 할머니는 올해 75입니다. 젊을 때는 밭일을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했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져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처음에는 파스 붙이면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파스나 약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지만 돌아온 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과 반복되는 주사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나이 드셔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의사의 짧은 말은 칼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평생 이렇게 지팡이에 의지해 살아야 하나. 며칠 뒤 옆집 아줌마가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진료소라고 하기엔 소박한 작은 방, 약장 하나와 의자 몇 개뿐이었지만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처럼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의 발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발바닥의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매일 저녁 5분만 골프공으로 발바닥을 굴려보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발이랑 무릎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 기적이 일어났어요. 20년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릎이 안 아팠어. 텃밭에도 나갈 수 있었고 손녀 손잡고 동네 한 바퀴도 돌았어. 이 고백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올해 80이 된 윤영철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무릎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무릎이 아파 밤에 뒤척이다가 새벽마다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퇴행성입니다. 약 드시고 주사 맞으셔야 합니다. 결국엔 수술을 고려하셔야 해요. 윤 할아버지는 수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나이에 수술이라니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제게 찾아와 간절히 물었습니다. 선생,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는 할아버지의 종아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무릎 뒤쪽에서 5cm 아래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무릎 통증의 핵심 원인은 종종 여기 종아리입니다. 집에서 하루 2번만 눌러주세요. 며칠 뒤 할아버지는 다시 찾아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허, 선생, 무릎이 덜 당겨요. 계단도 조금 더 편하게 올라가졌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표정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81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허리 통증 때문에 수년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며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수술을 하면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저는 할아버지의 엉덩이 옆 고관절 근막을 짚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쪽이 단단히 뭉쳐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하루에 2분만 이 부위를 눌러보세요. 단 3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일주일 뒤에는 아침에 허리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는 가벼운 등산까지 다니셨습니다. 수술 안 하길 정말 잘했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내 인생이 달라질 줄이야.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를 풀어주었을 때 삶 전체가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픈 곳만 치료하느라 수십 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진짜 답은 엉뚱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지금 당신의 무릎이나 허리 통증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곧 저는 그 원인을 더 깊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거대한 퍼즐과 같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가 삐뚤어지면 전체 그림이 흐트러집니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라고 호소하지만 정작 문제의 뿌리는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숨은 원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발입니다. 발은 단순히 걷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이자 충격을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발바닥은 눌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다시 튕겨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발바닥은 고무처럼 딱딱해지고 충격 흡수 기능을 잃습니다. 그 결과 걸을 때마다 생기는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에 전달됩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환자의 70% 이상이 발바닥 아치의 탄성을 잃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곧 무릎과 허리의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는 흔히 간과되지만 하체의 중심 경유지입니다. 발에서 올라오는 힘, 무릎을 지나 허리로 이어지는 힘이 모두 종아리를 거쳐갑니다. 그런데 이곳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리면 무릎 관절은 당겨지고 허리까지 압박을 받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무릎 관절 통증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종아리 근육 경직이 동반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종아리는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허리와 무릎 건강의 교차로입니다. 마지막은 고관절 옆 근막입니다. 근막은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오렌지를 둘러싼 하얀 껍질과 비슷합니다. 고관절 옆 근막이 뭉치면 골반이 틀어지고 그로 인해 허리까지 휘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보건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허리 통증 환자의 상당수가 고관절 주변 근막 이상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디를 치료받아 오셨습니까? 아픈 무릎에만 주사를 맞고 허리에만 약을 발라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몸은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면 위층 벽까지 갈라지듯 발과 종아리, 고관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도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곳은 원인이 아닐 수 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는 것은 마치 물이 새는 집에서 물자국만 닦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으면 문제는 끝없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노년기 통증 환자의 60% 이상이 만성질환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중 절반 이상은 생활 습관과 근육, 근막 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수술이나 약물 치료가 유일한 해법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지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몸의 연결을 풀어주는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 단 몇 분의 마사지, 매일 조금씩의 관리가 쌓이면 수십 년의 통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 종아리, 고관절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도 지금 느끼는 허리와 무릎 통증의 열쇠가 그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곧 이어서 저는 이 세 가지 부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울 만큼 간단하지만 제대로만 하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통증을 줄이는 세 가지 핵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제가 만들어낸 요령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해보고 효과를 경험한 방법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근막 이완과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원리입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 아치 마사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주무릅니다. 그러나 몸의 기초는 발입니다. 발이 틀어지면 무릎과 허리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부터 풀어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말을 벗고 의자에 편하게 앉습니다. 골프공 하나를 발바닥 아래에 두고 아치의 중심을 기준으로 앞뒤로 천천히 굴립니다. 어디가 유난히 딱딱하게 아프거나 찌릿한 곳이 느껴진다면 그곳이 오늘 풀어야 할 포인트입니다. 멈춰서 5초간 지그시 눌러주고 다시 앞뒤, 좌우로 굴려줍니다. 총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번, 저녁에 자기 전 1번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프지만 며칠 지나면 발이 부드러워지고 무릎과 허리까지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정중앙 마사지입니다. 무릎 뒤쪽과 발목 사이 딱 중간 지점,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한 멍울이 느껴집니다. 이곳이 바로 승산혈이라고 불리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의자에 앉아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중앙선을 따라 5초씩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원을 그리듯 문지르거나 10초 정도 눌러줍니다. 무릎 뒤에서 발목 방향으로 손으로 감싸 쓸어내리듯 마사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2번, 3일만 해보시면 달라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꺾이던 느낌이 사라지고 허리가 덜 뻐근해집니다. 종아리는 하체의 연결고리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동시에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이 부위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관절 옆 근막 마사지입니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위치, 바로 엉덩이와 허벅지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누르면 아픈 멍울이 잡히는데 이것이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편하게 바닥에 누워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손끝으로 엉덩이 옆 골반뼈 바깥쪽을 눌러보세요. 아픈 지점을 찾았다면 그곳을 지그시 누르며 원을 그리듯 문지릅니다. 하루 2-3분 양쪽 번갈아가며 풀어주세요. 처음에는 세게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하는 느낌이 올 것입니다. 이 부위가 풀리면 다리 전체가 시원해지고 허리 통증까지 줄어듭니다. 심지어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고 실제로 70~80%의 통증이 줄어드는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이 간단한 마사지가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간 못 걷던 내가 다시 걸어요.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3주는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근막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왔습니다.
그걸 풀어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는 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하고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덜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은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닌 스스로의 손으로 통증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직접 실천해 보십시오. 곧이어 저는 이 작은 습관이 어떻게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실제 사례들을 더 깊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은 거창한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밖에 길이 없다고 했던 분들이 단 3분의 습관으로 삶을 바꾸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박영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허리와 무릎 통증 때문에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점점 악화되어 결국 전동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좁은 골목길에서 휠체어가 멈추지 않아 벽에 부딪히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팔까지 부러져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휠체어도 위험합니다. 집에서만 생활하세요. 할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평생 집안에 갇혀 살아야 하나. 그러나 이웃의 소개로 저를 만나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3가지 마사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발바닥, 종아리, 고관절 옆, 근막.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 뒤에는 지팡이를 짚고 집 앞마당을 걸을 수 있었고 3주째에는 지팡이 없이 동네 슈퍼까지 다녀왔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30년 만에 자전거를 탄 것입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꾸준히 따라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10분 이하의 근막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3주간 꾸준히 한 노년층 환자의 65% 이상이 통증 강도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입니다. 또 다른 사례, 79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허리 통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에 겨우 잠드는 생활을 수년간 이어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초기라며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무서웠습니다. 이 나이에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어쩌지. 결국 집으로 돌아와 절망만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알려드린 마사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단 3일 만에 허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한 달이 되자 가볍게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나는 이제야 알았네. 약도 수술도 필요 없었어. 내 몸을 스스로 돌보는 게 답이었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여 한 가지 큰 교훈을 줍니다. 바로 통증은 평생의 짐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아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은 관리와 꾸준한 실천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기다리지만 기적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단 3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냥 참고 살까?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믿어볼까? 그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약과 주사에만 의지하던 삶에서 벗어나 내 손으로 내 몸을 회복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곧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아픔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지를 던집니다. 통증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그대로 참고 살기를 택하고 누군가는 수술대에 오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을 내 손으로 돌보는 길입니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의 연결이 무너지고 근막이 굳어지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 연결을 풀어주면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통증도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발바닥을 굴리고 종아리를 눌러주고 고관절 옆 근막을 풀어주는 단순한 습관으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매일 단 3분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은 약이나 수술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과 함께하면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보았습니다.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웃음을 되찾은 얼굴, 걷지 못하다가 다시 길 위에 서게 된 발걸음, 포기했던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 환희.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과 근막이 풀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소 3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허리가 덜 뻣뻣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무릎이 덜 걸리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도 모르게 나도 다시 걷고 있구나 라는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수술과 약에만 의지하며 두려움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매일 단 3분을 투자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증 없는 삶, 다시 웃을 수 있는 삶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거울 앞에 서면 기운이 빠진 듯 축 늘어져 있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으며 소변은 끊기고 찔끔찔끔 나오기만 합니다.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며 그냥 넘겨버리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속 기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이 나이에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나? 자위 같은 건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참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약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하거나
심지어 수술대 위에 누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경고의 시작입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조영진입니다. 올해 65살, 지금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상담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을 모른 채 방치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전객이 몸속에 오래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솔직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답답함을 그냥 견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히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부부관계 단절 같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용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보지 않으면 언젠가 병원 침대 위에서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끝까지 보신다면 약이나 수술 없이도 몸의 활력을 되찾고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 동안 쌓은 경험,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직접 겪은 사례를 토대로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솔직히 말해주지 않았던 몸속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박상철,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건강했고 65세까지는 병원 신세를 져본 적도 없을 만큼 튼튼했습니다. 땀 흘리며 땅을 갈고 수확철이면 이웃을 도와주고 늘 활력이 넘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낮에도 한두 시간마다 소변이 마려웠고 밤에는 3번, 4번씩 잠에서 깨 화장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화장실에 서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1분, 2분, 때로는 5분이 지나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듯 나오거나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바지를 올리고 나오면 속옷이 젖어 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외출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도 가장 먼저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해야 했고 괜히 민망해 물도 적게 마셨습니다. 그 결과 집 밖 활동이 줄었고 사회적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부부 관계가 큰 문제였습니다. 결혼 50년을 함께한 아내와도 점점 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몇 번씩 자연스러운 관계를 가졌지만 이제는 아침에 느껴지던 단단함이 사라지고 억지로 시도해도 중간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부끄러움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라고 위로했지만 박상철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주 깨십니까? 화장실에서 시원하지 않아 불편하십니까? 아침에 활력이 예전보다 훨씬 약해졌습니까? 만약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결국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은 전립선 비대증.
의사는 약물 치료와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약은 평생 복용해야 하고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은 전립선 조직 일부를 잘라내는 방법인데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고 회복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오랜 친구 김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빛은 환하고 걸음걸이는 활기찼습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깜짝 놀라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나, 비결이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김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럽다고 여겨져 왔지만 사실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알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며 외면했던 행동이 사실은 수술도 약도 없이 전립선을 지켜낼 수 있는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결국 그 비밀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관계도 회복되었으며 무엇보다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고통을 참으며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늦지 않은 지금 삶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 깊어지고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 어르신의 개인적인 경험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와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전객의 장기간 미배출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조차도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아래쪽에 위치한 작은 기관입니다. 크기는 호두 정도에 불과하지만 하는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객의 일부를 생산하여 정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전립선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전객이 제때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프 안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전립선도 막히고 부어오르며 결국 배뇨 곤란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실체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2016년에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0세 이상 남성 30.95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한 달에 21회 이상 전객을 배출한 그룹은 월 4-7회 배출한 그룹보다 전립선 질환 위험이 무려 33% 낮았습니다. 또한 호주의 시드니 대학 연구에서도 주 3회 이상 전객을 배출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22%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변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신체 기능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 특히 부끄럽다고 생각해 외면해온 전객 배출의 빈도가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위를 한다는 게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실천해보니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아침에 잃었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약도 수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보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의 핵심은 바로 몸속에 쌓인 정액을 제때 배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정말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의 연구와 수많은 임상 경험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을 뿐이고,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며 같은 패턴을 보아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호소하는 분들, 수술을 고민하다가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하지만 단순한 습관 교정만으로 삶이 달라진 분들. 그 차이는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언젠가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알았다면, 그리고 지금 실천할 수 있다면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경험한 변화입니다.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는 방법. 단순하지만 강력한, 그리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통해 여러분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층 더 깊어지고 실제로 몸을 바꾸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전립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인가?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그 해답입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전립선 건강의 핵심은 단순히 전객을 배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전립선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며 배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는 전립선 활력법이라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행위는 부끄러운 것 아니냐, 나이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비뇨기과 학회의 공식 입장은 다릅니다. 자위행위는 남성의 전립선 건강을 위해 권장할 만한 자연스러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이 정기적으로 비워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결국 비대증이나 더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권하는 전립선 활력법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편안한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샤워 후 따뜻한 욕실이나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시작하세요. 따뜻한 온도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시간을 들이십시오. 짧고 급하게 끝내면 전립선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셋째, 자세가 중요합니다. 서 있거나 앉거나 누워도 상관없지만 허리와 무릎이 불편하다면 누운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편안함이 핵심입니다. 넷째,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건조한 마찰은 불편하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없다면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도 괜찮습니다. 단 로션이나 비누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끝부분만 자극하지 마시고 전립선이 위치한 부위까지 충분히 자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기의 뿌리 부분, 그리고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 부분을 함께 자극해 보십시오. 이 부위는 전립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압박하거나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은 평균 2에서 3개월 안에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으며 아침 발기가 돌아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약물 부작용이 없습니다. 둘째, 수술비 같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셋째, 집에서 누구나 스스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건강한 삶을 오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환자분은 처음에는 이 나이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에 5번씩 깨던 것이 2번으로 줄었고 아침에는 예전처럼 가벼운 몸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지만 지금은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들이 약이나 수술 없이 삶을 바꿔낸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단순히 병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감을 되찾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활동까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립선 활력법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전히 부끄러워하며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 용기를 내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실천할 것인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실천한다면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전립선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보아야 지켜집니다. 그리고 돌봄은 약도 수술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나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직접 몸으로 실천한 사람들이 겪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강병호 어르신은 72세였습니다. 처음 찾아왔을 때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4-5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고 소변은 힘겹게 몇 방울만 떨어졌습니다. 부부관계는 이미 2년 전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남자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내도 저를 더 이상 남편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전립선 활력법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다며 머뭇거렸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 만에 소변이 훨씬 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6주 후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아침 발기가 돌아왔고 3개월 후에는 다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네요. 우리 신혼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전북 정읍의 이만수 어르신입니다. 혼자 살던 그는 소변 문제 때문에 외출조차 꺼리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4개월간 꾸준히 전립선 활력법을 실천한 결과 소변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이었습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다시 바깥에 나가고 싶고 경로당에도 가고 싶어졌습니다. 혼자 사는 제가 다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전립선 활력법을 실천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공통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째, 신체적인 개선입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며
아침 발기가 회복되었습니다. 둘째, 관계의 회복입니다. 배우자와의 부부 생활이 다시 시작되거나 혼자 사는 분들은 사회적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셋째,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남자로서의 자존감을 되찾고 다시 활기찬 삶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이상철 어르신은 더 극적인 사례였습니다. 5년 전 전립선암 초기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수술을 권하며 약 5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제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전립선 활력법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그런 창피한 짓을 제 나이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두려워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재검사를 받자 의사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전립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암세포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500만 원짜리 수술을 제 손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몸을 돌보는 습관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누군가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되찾고 누군가는 다시 사회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였고 건강한 삶은 오래 남았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약을 늘려가며 버티고 또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서 수술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작은 용기를 내어 전립선 활력법을 실천하며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선택은 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꾸준히 돌본다면 반드시 보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립선 활력법이 단순한 운동법이 아니라 인생을 되살리는 활력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약도 수술도 아닌 손끝에서 시작되는 단순한 습관이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게 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을 넘어 왜 이 방법이 전신의 활력까지 바꿔놓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 활력법이 어떻게 몸을 바꾸고 삶을 되살리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단순히 전립선 건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객이 제때 배출되면 온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심장이 젊어집니다. 전객 배출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심장의 박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치 오래된 엔진에 새 오일을 넣는 것처럼 혈관이 깨끗해지고 온몸에 신선한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경북 포항의 김명호 어르신은 활력법을 6개월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군요. 둘째, 기분이 달라집니다. 전객 배출 과정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서울 종로구의 김진태 어르신은 10년 넘게 먹던 우울증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좋아서 빨리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셋째,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자주 깨던 분들도 활력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에는 숙면을 경험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박상현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보다 먼저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깊은 잠은 기억력과 면역력까지 되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넷째,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전객 배출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겨울만 되면 감기로 고생하던 분들도 활력법을 실천한 뒤에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허리와 골반 근육이 강화됩니다. 전객 배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련되는 이 근육들은 소변을 조절하고 허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줄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서울 강남의 이태우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방석 없이는 못 앉았는데 이제는 딱딱한 의자에도 1시간씩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습관, 그러나 꾸준한 실천이 몸 전체를 다시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합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립선 활력법은 단순한 의학적 팁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삶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진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객은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밀어내야 삽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압축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끝난다고 믿었던 상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선택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대로 참으며 불편하게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하며 남은 인생을 활력 있게 사실 것입니까?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건강한 삶은 오래 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활기를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놓치면 아쉬운 건강 이야기와 경험담을 나눌 예정이니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